싫어하는 인생공부 송희복의 서정시 비평. 안녕하십니까, 송희복입니다. 오늘은 정희성의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를 놓고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릴까 합니다. 먼저 이 작품의 내용을 낭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 정희성. 어느 날 당신과 내가 날과 씨로 만나서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우리들의 꿈이 만나 한 폭의 비단이 된다면, 나는 기다리리 추운 길목에서. 오랜 침묵과 외로움 끝에 한 슬픔이 다른 슬픔에게 손을 주고,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의 그윽한 눈을 들여다볼 때, 어느 겨울인들 우리들의 사랑을 춥게 하리. 외롭고 긴 기다림 끝에 어느 날 당신과 내가 만나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먼저 시인 정희성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 시를 유튜브 강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 사용 허락을 제게 해 주셨습니다. 시인 정희성은 서정적인 민중 시인이랄까요? 아니면 민중적인 시인이랄까요? 어쨌든 주옥 같은 서정시를 많이 쓴 시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작으로는 전문강의 삽을 싣고가 있는데, 오늘은 제가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를 선택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시를 놓고 공부하겠습니다. 물론 남녀간의 사랑을 제재로 한 시라고 하겠습니다. 보통 시에서나 소설에서 사랑의 이야기가 나오면 마치 화산꽃을 피우는 듯한 사랑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자, 이런 사랑을 낭만주의적 사랑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는 가진 자, 잘난 사람들의 사랑이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못 가진 사람들, 못난 사람들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이거든요. 그래서 주로 사회에서 벗어난 익명의 사랑이라고 하겠습니다. 화산꽃을 피우는 사랑을 묘사하는 것이 낭만주의의 사랑이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제사회적으로 못 가진 자, 못난 사람들의 사랑 이야기라면 현실주의의 사랑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서의 사랑은 화산꽃을 피우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풀뿌리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풀뿌리, 영어로 그라스루츠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굳이 옮긴다면 백성민자의 풀초자, 민초라고 하겠습니다. 이 시에서 사랑의 주체는 슬픔과 그리움이에요. 슬픔은 슬픔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슬픔의 존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슬픔은 슬픔의 존재로 의인화된 음표의 기호물이다. 언어로 표현된 기호의 대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여기에 나오는 그리움, 그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움으로 의인화된 것인데요. 그리움은 무언가를 그리워하는 존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그리워할까요? 아직 짝을 찾지 못해 찾는 대상으로서의 그리움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움을 그리워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네요. 또 무언가를 그리워할까요? 이때 무언가는 사회 경제적인 욕구와도 무관치 않는 시적 대상인 것 같네요. 한 슬픔과 한 그리움은 슬픔을 앓고 있는 존재, 그리움을 앓고 있는 존재라는 점에서 결여된 존재, 앓는 존재라고 하겠지요. 슬픔은 슬픔을 그리워하고 또 그리움은 또 다른 그리움을 찾는다. 어떻게 보면 얼핏 떠오르는 말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동종요법이라고요. 의학적인 용어입니다. 옛날 히포크라테스 시대의 고대 그리스의 의학이 굉장히 발달했는데요. 그때는 주로 동종요법을 사용했는데 현대 의학과는 정반대입니다. 현대 의학은 이종요법이거나 역종요법으로 사용된 과학적인 의학을 말합니다. 자가 면역 체계를 정립하는 치료법이 동종요법인데요. 슬퍼하는 존재는 슬퍼하는 존재와 만나서 슬픔을 이겨내고, 그리워하는 존재는 그리워하는 존재와 만나서 그리움을 극복해 나간다는 것.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호랍이 마음은 홀엄미가 한다. 동병상련이란 말과 좀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게 동종요법이다. 동종요법을 아까 고대 그리스 시대 때부터 시작되고 현대의학에서는 비주류화된 치료법이죠. 그래서 대체의학에서 사용되는 치료법이 동종요법입니다. 호메오패시라고 해요. 패시가 고대 그리스어 파토스를 말하는 겁니다. 파토스는 감정 이런 뜻이거든요. 동병상련과 비슷합니다. 이 시에서도 한 슬픔이 다른 슬픔에게 손을 주고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의 거룩한 눈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바로 동병상련과 상당히 관계 있는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슬픔과 슬픔, 그리움과 그리움, 이것은 같은 종류의 감정을 소통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슬픔과 그리움은 의인화된 감정일까요? 아니면 감정화된 인격일까요? 이 두 가지 개념을 다 포괄하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 시에 등장하는 의인화된 슬픔의 존재, 또 이 시에 드러나 있는 의인화된 그리움의 존재는 같은 감정을 가진 존재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슬픔이 그리움이요, 그리움이 바로 슬픔입니다. 슬픔과 슬픔이 서로 손을 잡고 그리움과 그리움이 함께 눈을 맞춥니다. 뭐라고 할까요? 공감과 연대의 순간을 이렇게 시인은 잘 묘파해내고 있습니다. 이 시에 나타난 또 사랑의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시인은 이 시에서 은근슬쩍 사랑의 이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단계는 뭘까요? 만남의 단계입니다. 어느 날 당신과 내가 날과 시로 만나서 날과 시니까 종행으로 만나다. 비슷한 처지의 남녀가 기회의 제공을 받는다는 게 이게 바로 사랑의 단초라고 하겠습니다.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게 안 되면 더 이상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부터 소개팅이니 맛은이니 이런 것을 잘 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40 넘어서도 소개팅 맛은 보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의 첫째 단계는 이렇게 만남의 단계이다. 날과 시로서 만나는 거. 뭐 어정쩡하게 만나면 만남이 안 됩니다. 날과 시로서 확실하게 만나야 되죠. 둘째 단계는 엮음의 단계입니다.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사실은 엮음만 되는 게 아니에요. 엮임까지도 되어야 합니다. 엮음과 엮임의 관계. 그래서 꿈을 엮는다. 인연이 얽히는 단계라고 하겠네요. 이것이 우리는 사랑의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사랑의 세 번째 단계는
한 폭의 비단이 되는 것. 우리들의 꿈이 만나서 한 폭의 비단이 된다면 이 한 폭의 비단이 되는 단계가 바로 세 번째 단계로서 뭔가 되는 단계, 뭔가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된다고 했는데 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연인이 되든가 아니면 부부가 되든가 하는 단계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흔히 쓰는 말로 사랑의 결실이라고 하죠. 사랑의 결실이란 말은 비유적인 표현이고 더 정확한 표현은 결과입니다. 사랑의 결과에 해당되겠습니다. 만남의 단계, 엮음의 단계, 결과의 단계, 이 세 가지 단계가 지금 이렇게 정연하게 펼쳐져 있는데 이 시에서 시인은 이 세 단계를 다 중시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시하는 단계는 첫째, 둘째, 셋째 어느 단계일까요? 둘째입니다. 하나의 꿈을 엮는 단계를 가장 중시하고 있네요. 참 되는 단계가 아니라 되도록 하는 단계가 중요하다. 이루는 단계가 아니라 이루어지는 단계가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의 사랑과는 결과 중심적이라기보다는 과정 중심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하나의 꿈을 엮을 수 있다면 어느 날 당신과 내가 만나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하는 표현으로 이 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깔물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이 시는 결과 중심적인 사랑관이 아니라 과정 중심적인 사랑관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 시에 대한 내용을 제가 이때까지 설명을 했고요. 그러면 여기서 제목이 그리움이라는 말이 두 번 반복되고 있는데 그리움을 중시하는 그런 시다라고 이 시의 내용상의 특징을 집어서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리움에 관해서 제가 또 한 말씀 올릴까 합니다. 내과학자 김대석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신문지상에 요즘 자주 오르는 이름입니다. 내과학이라고 하는 학문 자체도 최근에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학문의 한 분야입니다. 인류의 미래에 뭔가 시사점을 던져줄 것 같은 그런 학문이죠. 앞으로 수십 년이 지나면 이 학문이 중요한 실용적인 학문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대식은 그리움을 이렇게 최근에 말한 바 있습니다. 인생의 무의미와 무기력에서 해방될 것 같은 감정을 그리움이라고 했어요. 해방될 수 있을 것 같은 감정이라고 했으니까 꼭 집어서 해방된다고 말할 수 없는 감정. 조금 애매모호한 그러한 개념 규정이라고 하겠네요. 하여튼 그리움이 바로 애매모호하고 뭐가 뭔지 모르는 구름 같은 그러한 개념의 감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괴테는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라고 하는 소설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18세기 말에요.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움을 아는 사람만이 내 고통을 알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움의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말한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독일어로 그리움을 젠즈흐트라고 해요. 이 소설에서도 젠즈흐트란 말이 나오지만 그는 자신의 시에서도 이러한 낱말의 제목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독일어 그리움이란 말 18세기 말이니까 일찍부터 사용되었네요. 우리는 김소월 시에 그리움의 정서가 무척 많이 있습니다만 그리움이라는 말 그 자체는 안 보입니다. 김소월 이후에 우후죽순처럼 그리움이란 말이 많이 등장합니다. 김소월과 같은 나이지만 김소월보다 훨씬 늦게 시를 썼던 정지용의 시에도 그리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 단어의 제목의 시도 있습니다. 그만큼 그 나라의 모국어인 그리움은 명사화된 것은
얼마 오래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겨우 한 100년 가까이 된 것 같고요. 독일어 그리움은 젠즈 흐트는 한 200년 조금 지난 것 같은데요. 모국어 그리움이 없으면 그리움을 모르는 민족이 되는 겁니다. 그 단어가 없으면 그리움의 감정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만 그리움이라고 하는 명사화되는 모국어 낱말은 그렇게 다들 오래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국어 행복이란 말이 없으면, 그런 단어가 없으면 그 민족은 항상 불행한 민족이 되는 거예요. 행복이란 말이 있기 때문에 행복을 아는 민족이 되는 겁니다. 아까 말한 독일어 젠즈 흐트, 영어로 하면 시크라는 말과 통한다고 합니다. 찾다, 탐색하다. 그 마음속에서 무언가 혹은 누군가를 찾는 게 그리움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움이라고 하는 모국어를 사용하기 이전에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동경이라고 하는 한자어를 사용했습니다. 1920대 초에 이장희의 시 동경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우리말 그리움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리움의 감정을 시에 담은 것은 고려시대 초 그 향가 11수로 된 한가 보현시본가 제일 앞에 나옵니다. 우리는 그리움의 실마리를 신앙적 동경의 차원에서 처음 찾은 것 같습니다. 붓다에 대한 그리움, 붓다에 대한 신앙적 동경의 이미지에서 우리의 그리움이 생겼다. 보현시본가 첫 번째 첫머리의 표현을 보며 마음의 붓으로 그리는 부처님 앞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마음의 붓으로 그린다고 했으니 우리말 그리움의 시작은 그리다에서 나왔다. 이 그리다는 동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립다라는 말에서 나왔다. 그립다는 형용사입니다. 그리움이 그리다에서 왔는지 그립다에서 왔는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립다에서 온 것 같으면 그 비읍이 우가 되니까 그리움 정확하게 이렇게 변형이 됩니다만 비읍은 오나 우로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움 할 때 우가 비읍에서 왔으니까 정확하게 반영됐다고 보는데 그 사이에 가독이적인 발음이 존재했어야 됩니다. 그게 순경은 비읍이에요. 비읍보다 소리값이 약한. 그러면 경상도 사투리로 그리범이라는 말이 있어야 되는데 저도 경상도 사람입니다만 경상도에서 그리붐 이런 말을 갖다가 한번 또 들어본 일이 없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동사 그리다에서 왔다. 이 동사냐 형용사냐에 따라서 그리움의 그 정체가 동적이냐 정적이냐 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동사에서 왔으면 동적이요. 형용사에서 왔으면 정적이다. 그립다라는 형용사에서 왔으면 그리움은 정적인 감정이요. 그리다라는 말에서 왔으면 동적인 감정입니다. 서양의 그리움은 다 동사로부터 왔으니 동적입니다. 우리는 동적일 수도 있고 정적일 수도 있는데 동적이라면 그리다에서 왔다. 우리는 보현시본가 마음의 붓으로 그리는 부처님이라는 말에서 마음속에서 무언가를 혹은 누군가를 찾는 게 서양의 그리움, 특히 독일의 그리움이라고 하면 우리는 마음속에서 무언가를 누군가를 그리는 것, 그림을 그리는 것. 그러니까 탐색하는 것과 묘사하는 것은 50보 100보입니다. 참 우리의 그 그리움은 불교라고 하는 종교의 안에 그리움의 대상인 붓다로부터 부처님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한 게 재밌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움은 뭡니까? 묘사하는 것, 마음속에 묘사하는 것. 통일신라 시대 때는 불상으로 묘사를 했고요. 통일신라는 불상의 시대입니다. 고려는 불상이 있었지만 통일신라 불상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국보도 별로 없고요. 그러면 고려 때는 불상 대신 불화로 바뀝니다. 고려 불화가 요즘 가장 우리의 예술품 중에서 격주 높은 예술품이라고 자꾸 평가되고 있습니다만 묘사하는 것이 바로 그리움의 정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탐색하는 것과 묘사하는 것은 50보 100보이다.
슬픔이든 그리움이든 이 시에서 정희성의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서 나타난 슬픔이든 그리움이든 다 무엇에서 비롯됩니까? 사랑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사랑에서. 그러면 슬픔과 그리움의 원천은 사랑이다. 옛날에 나훈아 노래 중에서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사랑은 원인이고 그 결과가 눈물이다. 눈물이 바로 슬픔 아닙니까? 그래서 슬픔이니 눈물이 하는 것의 그 원래는 사랑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 서양 사람들은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움은 바로 사랑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사랑이 아버지고 그리움이 아들이라고 하는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비롯되는데 이 그리스 신화는 서구의 원초적인 지각의 형태를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신 에로스가 있어요. 그 에로스의 아들이 포토스인데요. 포토스가 그리움을 만들어낸다, 찍어낸다. 그러니까 그리움은 하나의 이미지를 찍어내고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옛날 우리 안에 원신들은 어땠습니까? 먹잇감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 찬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먹잇감에 대한 그리움을 동굴 벽화로 그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울산에 있는 방구대 고래 그림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들은 고래를 왜 그렸을까요? 고래를 먹잇감으로 생각하면서 현실의 결렬을 예술로 표현한 것입니다. 죽은 이에 대한 그리움을 위해서 죽은 사람의 얼굴을 석고로 떠냅니다. 이것을 데스 마스크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데드 마스크라고 쓰지만 그 잘못 쓰는 말입니다. 이 데스 마스크를 뭐 그리스어인지 라틴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마고라고 하는데요. 이마고라는 말이 훗날에 이미지로 바뀝니다. 결국 죽은 이에 대한 이미지, 이것이 이마고예요. 사랑이 슬픔을 낳고 또 사랑이 그리움을 호명한다, 이름 부른다. 사랑이란 어떤 현실적 결여감 때문에 또 없음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없음에 대한 현실 조건 때문에 슬픔을 낳고 그리움을 호명합니다. 이것을 잘 보여준 시가 정희성의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럼 전체적으로 이 시에 대한 어떤 작품성을 제가 정리를 해볼까요? 이 시는 음악성이 아주 완벽합니다. 우리는 음악성 하면 정형시에서 볼 수 있는 외형률을 두고 음악성 하는데요. 진짜 음악성은 정형률이 아니라 내재율입니다. 그 시적인 말의 언어적인 리듬, 감각은 드러나 있는 데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숨어 있는 데서 아주 빛을 발합니다. 내재율이란 언어의 리듬 감각, 숨어 있는 글자 그대로 내재란 말은 숨어 있다 그 말입니다. 안에 존재하는 거, 안으로 존재하는 거.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을 외형률이라고 합니다. 외형률이 있는 것을 우리는 정형시라고 해요. 우리나라 유일한 정형시는 시조입니다. 시의 리듬 감각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잠재되어 있는 것, 숨어 있는 것, 이것이 내재율이죠. 아주 내재율로 된 완벽한 음악성을 가지고 있다. 이 시를 계속 반복해서 낭송을 해보면 기막힌 어떤 리듬 감각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시는 개념이나 관념으로 풀어낼 수 없는 아주 평이하고 간명한 언술의 시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언어로 서술하는 시편. 이 시의 내용도 참 좋습니다. 알다시피 소설가 김동리는 잠시 문학평론가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해방 직후에서 6.25 때까지 그 해방기라고 하는데 해방기의 문학평론가로 활동했는데요. 왜냐하면 그 당시 좌우 대립이 심했는데 문학 판에서는
이론을 정립한 사람 전부 다 좌파들이었고 우파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이론가로 자처하면서 논쟁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해방기 비평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해방기에 청산과의 거리라고 하는 평론을 발표했는데요. 굉장히 우리 비평사에서 유명한 평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소월의 산유화를 대상으로 한 작품론입니다. 김소월의 산유화를 내용과 형식이 합일된 기적적 완벽성을 가졌다고 이렇게 아주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김동리가 그렇게 평가를 했듯이 저는 이 시, 정희승의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를 두고 내용과 형식이 완벽하게 엮여진 기적같은 시편이요, 우리말로 이루어진 영원한, 그래서 더 감명이 깊은 사랑의 가편이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가편, 아름다운 작품을 가편이라고 하죠. 이 사랑의 가편, 이 사랑의 시편에 담긴 스토리는 다양하게 스토리텔링 될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보아서 이 시에 반영된 스토리는 늦은 나이에까지 연을 맺지 못한 사람들의 사랑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사회 경제적으로 낮은 사람의 이야기, 못난 사람의 사랑 이야기가 이 시의 내용인데요. 근데 이보다 더 낮은, 더 못한 사람들이 직면하는 사랑의 이야기는 세상에 세고 셌습니다. 장애인들 간의 사랑도 여기에 해당되겠죠. 조선시대에 장애인 차별이 덜 심했다고 합니다. 최근 어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왜 그럴까요? 조선 사회가 유교 사회이지 않습니까? 유교에서는 무엇을 강조합니까? 측은지심을 강조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근데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사람들 마음이 갑자기 강팍해졌는지 장애인 차별이 심해졌다고 해요. 그래서 병신육갑하네 하는 말도 일제강점기에 생긴 말이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조선사회는 유교사회니까 측은지심을 중시한다 했는데 이것은 동병상련,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동병상련과도 관련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정희성의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에서 반영된 사랑은 사회경제적으로 못 가진 사람, 못난 사람들의 사랑 이야기, 소외된 사람들의 사랑 이야기를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시는 측은지심이니 동병상련이니 하는 감정이 녹아져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좀 앞서간 주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유교적 어떤 인조주의의 사랑이 반영된 그런 사랑의 시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저는 이 시는 해방 이후 우리나라에서 해방 이후 지금 70몇 년, 5년 지났네요. 한 5편 손가락으로 꼽아라고 하면 명시 5편. 저는 정희성의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를 꼽아내고저 꼽힐 수 있는 명작, 명시라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좋은 시를 이렇게 숨어 있다는 것, 어떤 점에서 놀라운 사실이 아닐까요?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를 다시 한번 나직이 엎조려가면서 감상해 보기를 바라며 오늘 제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이렇게 좋은 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
정희성. 어느 날 당신과 내가 날과 씨로 만나서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우리들의 꿈이 만나 한 폭의 비단이 된다면, 나는 기다리리 추운 길목에서. 오랜 침묵과 외로움 끝에 한 슬픔이 다른 슬픔에게 손을 주고,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의 그윽한 눈을 들여다 볼 때, 어느 겨울인들 우리들의 사랑을 춥게 하리. 외롭고 긴 기다림 끝에 어느 날 당신과 내가 만나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